폭우의 밤, 낯선 옆집 총각. 그날 밤도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빗줄기가 마치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거세게 내리꽂히고 있었고 천둥 소리는 집안 깊숙이까지 울려 뻗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다 말고 그저 멍하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 출장을 간지 사흘째였고 큰딸 지혜는 회사 일로 야근 중이라 했으며 막내 준호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다며 아침 일찍 나간 뒤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익숙했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한 지 43년, 이 집에서 산 지 38년.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가족들이 집에 있을 때조차도요. 엄마는 괜찮으시죠? 저 오늘 야근이에요. 딸아의 문자 메시지는 그랬습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였습니다. 제가 괜찮을 거라는 전제, 아니, 제가 괜찮아야 한다는 당연함이 그 한 줄에 배어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해야지. 68년을 살면서 괜찮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저는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라. 엄마는 항상 괜찮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모든 불빛이 꺼지면서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냉장고가 멈추는 소리, 보일러가 멎는 소리, 심지어 벽시계의 째깍거림마저 사라졌습니다. 고요함이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더듬거리며 걸어가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손전등이 어디 있었던가? 양초는 찬장 위쪽이었나? 손끝이 떨리는 건 어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혼자라는 것, 누구도 제게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이 이 어둠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챌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남편일까요? 아니면 큰딸일까요? 아니, 아마 준호가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왔다가 알아채겠지요.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해서 존재하는 사람.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사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리는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엔 누가 왔을까요? 현관문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혹시 괜찮으세요? 옆집에 사는 박민준입니다. 정전되신 것 같아서요. 옆집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 청년. 한 달 전쯤 이사 온 혼자 사는 것 같던 그 사람.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청년이 손에 선전등과 양초 몇 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신 것 같아서 이거라도 드리려고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양초를 건넸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옷이 다 젖었네요. 들어와서 물이라도 한 잔 하시겠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원래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어둠이 무서웠고 혼자가 두려웠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가 건네준 양초에 불을 붙였고
작은 불빛이 어둠을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찻잔을 꺼냈습니다. 여기 혼자 사세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남편이랑 살아요. 지금은 출장 갔고 애들도 있는데 다들 바쁘네요. 아, 그렇군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짧은 대답 뒤에 무언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옆얼굴이 묘하게 낯이 그렸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총각은 가족이 없으세요?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는 법이니까요. 힘드셨겠어요. 어머니 잃는 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 어머님은 부모님이 살아 계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친정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셨지만 아버지는 일찍 여의셨군요. 그의 말투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차를 따라 건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소리가 몇 번이고 집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촛불 아래 마주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단둘이 어둠 속에 있는데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로 함께 있다는 느낌이요. 어머님, 네? 혹시 결혼하실 때 남편분이 전에 결혼한 적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알았어요. 짧게 했다가 헤어졌다고 들었죠. 근데 그게 왜요?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찻잔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거지? 그때 천둥이 크게 울렸고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비쳤고 저는 그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우리 남편 닮았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눈매가, 코가, 입모양이, 심지어 찻잔을 드는 손짓까지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 총각, 실례지만 성함이 박민준입니다. 박씨, 우리 남편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남편도 박씨예요. 세상 참 좁네요. 그렇네요. 그의 대답은 또 한 번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 속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환한 형광등 불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냉장고가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불 들어왔네요.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각. 덕분에 무섭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으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발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득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의 지갑이 보였습니다. 출장 가면서 깜빡하고 놓고 간 여분의 지갑이었습니다. 보내줘야겠네. 저는 지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묘하게 두툼했습니다. 평소 남편은 카드 몇 장과 신분증만 놓고 다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호기심에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래서 언제 찍은 건지도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진 속에면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그리고 갓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20대 초반쯤에 제가 만나기 전 모습. 여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저는 그 사진을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뭔가? 아기의 얼굴이 흐릿했지만 제 가슴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시던 그 청년의 어린 시절 모습이라는 것을. 방민준. 우리 남편과 닮은 그 사람.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그 사진을 꼭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제 43년 결혼 생활이 그날 밤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드러난 거짓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꾸만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젊은 얼굴, 모르는 여자, 그리고 갓난 아기.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 사진을 지갑 속에 숨겨두고 산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첫 결혼을 했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말해줬으니까요. 1년도 안 되어 헤어졌다고, 자식 없이 깨끗하게 정리했다고. 그런데 아기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디 갔나?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나?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1시간도 채 못 자고 깼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내 담았습니다. 43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치 다른 사람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밥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맞나?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소.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뒷모습도 현관에 구두를 벗어놓는 모습도 다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3년간 모르고 살았던 진실을 이제 알아버렸다는 것을. 고생했어요. 밥 차려놨으니까 씻고 드세요.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발견한 그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숨겼을까?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밥그릇을 들고 찌개를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진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저를 든 채로 남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갑에 있었어요. 여분 지갑. 그렇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진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손에 든 수저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누구예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아들이요. 그 한마디에 식탁 위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요? 당신 아들이요? 그렇소. 어딨어요? 그 아들이 지금 어딨냐고요?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식탁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가에 맡겼소. 전처가 산후 우울증으로 가출하고 나는 일을 해야 했고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요. 그래서 처가에 맡기고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40년이 넘었는데. 저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본 적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가에서 만나지 말라고 했어. 전처 가족들이 내가 나타나면 아이한테 상처가 될 거라고.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낫다고.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한 거예요? 40년 넘게? 미안하오. 미안하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뭐였어요? 43년을 같이 살면서 이런 걸 숨기고 산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어. 말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면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어. 남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겁쟁이요. 저가한테도, 당신한테도, 아들한테도, 모두한테 비겁한 놈이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건 거짓이 아니오. 사랑이요? 이게 사랑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은 그것도 모르겠어요. 43년이 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큰딸 지혜가 출근하기 전에 들렀나 봅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 나 출근 전에 잠깐... 지혜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멈춰 섰습니다. 식탁 위 흑백 사진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버지를,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대답 대신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건넸습니다. 네 아버지 첫 번째 가족이래. 자식도 있었대. 네? 뭐라고요?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지금 무슨 말을... 사실이다. 남편이 잘라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었다. 43년 전에, 아니 48년 전에. 말도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요? 왜 우리는 몰랐어요? 만나지 않았다. 처가에 맡기고 그 뒤로 하느님 맙소사. 지혜가 식탁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우리 가족이 뭐예요? 우리가 뭐냐고요?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막내 준호였습니다. 누나 왔어? 엄마 아침 먹으러 왔는데 왜 다들 그래? 준호는 분위기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혜가 사진을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뭔데? 아빠 절벗을 때 사진? 아빠 첫 번째 부인이랑 아들이래. 뭐?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난이지? 이게 무슨... 장난 아니다. 사실이다. 남편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이 있었다고요? 진짜 형이요? 그렇다. 어디 있는데요? 지금 어디 있냐고요? 준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모르겠다.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다. 모르겠다네요. 말도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준호가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대체 뭐란 말이에요? 첫 번째 아들 대신 낳은 거예요? 그게 아니다, 준호야. 그럼 뭔데요? 형 버리고 나 낳은 거 아니에요? 그만해, 준호야. 지혜가 동생을 말렸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산 거잖아요. 우리 가족이 다 가짜였잖아요. 준호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지혜는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남편은 식탁에 엎드려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43년을 함께 산 우리 가족.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이 가족이 사실은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진짜 이 집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엄마, 괜찮아. 곧 올게. 저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문득 옆집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402호, 박민준이 사는 집. 혹시 이 사람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젯밤 그 청년의 얼굴, 남편을 닮은 그 눈빛, 행복하세요? 라고 물었던 그 마지막 말.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우리 남편 아들이죠?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예요? 왜 옆집을 산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왜 말을 안 한 거예요? 어젯밤에 왜 말을 안 한 거냐고요? 어떻게 말을 해요? 어머님께 저는 당신 남편이 버린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요. 민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48년을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홀로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 욕을 안 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민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아버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왜 나를 버렸는지 알고 싶어서.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습니다. 남편도, 저도, 이 청년도,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누구인가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게 당신이 만든 거예요. 저는 민준에게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복도가 평생 중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된 언원이.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같은 방을 쓰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이불 한 채,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43년을 함께 사는 적이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짐을 옮기는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큰딸 지혜는 그 뒤로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밥은 드세요? 응, 먹어. 아빠는요? 모르겠다. 각자 알아서 먹어. 엄마.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막내 준호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연락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동생이 친구 집에 있대요. 당분간 거기 있겠대요. 그래. 엄마, 동생한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뭐라고? 괜찮다고. 엄마 아빠가 동생을 사랑한다고.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지금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 죄송해요, 엄마. 지혜도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왔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밥은 여정처럼 차렸습니다.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는 저 혼자만 앉았습니다. 남편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들고 들어가고 밤늦게 나와서 화장실 다녀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혼자 빨래를 널고 혼자 방을 청소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살았던 건지도 몰라. 그 생각이 들자 웃음이 났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말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TV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건 43년간 해온 일을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도 집안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뭐였을까? 밥 짓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아내? 엄마? 아니면 그냥 여기 있어야 하는 사람? 어느 날 오후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옆집 베란다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도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흰 와이셔츠 한 벌, 검은 바지 한 벌. 혼자 사는 사람의 빨래였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48년을 아버지 없이 살았다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던, 친구들한테 놀림받았다던 그 이야기가. 저는 빨래를 다 널고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민주는 아직 거기 서 있었습니다. 빨래는 다 널었지만 그냥 난간에 기댄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민준 씨.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머님.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할래요? 민준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요? 네, 할 얘기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10분 후 민준이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2잔 준비해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말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래요. 민준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를 원망해요? 제 질문에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원망했어요. 어렸을 때는 많이 원망했어요. 그렇겠죠. 왜 날 버렸을까? 왜 찾아오지 않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랑 공놀이 하는 걸 보면 부럽고 질투나고, 그러면서도 내 아빠도 언젠간 날 찾으러 올 거야 라고 믿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단 한 번도요. 그래서 20살쯤 됐을 때 결심했어요. 아버지는 없다고. 나한테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28살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사람의 얼굴. 그 얼굴에는 아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체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주소를 주셨어요. 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사정이 있었을 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네, 알고 싶었어요. 정말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날 버린 건지. 민준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미웠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어머니 대신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선택한 가족, 그 가족이 어머니. 하지만 어젯밤, 아니 그 폭우의 밤에 어머님을 봤을 때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요? 어머님도 외로워 보였거든요. 그 말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저처럼. 민준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혼자. 그래, 나는 혼자였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행복하세요? 라고. 그런데 어머님 표정이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을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요. 저는 차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맞아요.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43년 결혼 생활을 통틀어 처음으로. 사랑했어요. 남편을, 아이들도. 하지만요? 행복한 건 달랐어요.
사랑하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른 거더라고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어머님은 평생 이 집을 지켜왔지만 정작 어머님을 지켜준 사람은 없었던 거네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한테 미안해요. 왜요? 어머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요? 몰랐어요. 당신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요?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민준이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네? 저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얼굴을 보고 싶어요. 48년 만에 처음으로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남편. 죄책감에 눈줄려 죽어가는 것 같던 남편. 내가 해야 할까? 내가 둘을 만나게 해줘야 할까?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48년을 기다렸다. 나는 43년을 속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아닐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남편한테 말해볼게요. 정말요? 네. 하지만 장담은 못해요. 남편이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민준이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민준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남편의 과거를 끌어내고 숨겨진 아들을 만나게 하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43년 동안 남의 결정을 따르기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제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 나야. 할 얘기가 있어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듣고 있다는 것을. 민준 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만나게 해줄 거예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방문 뒤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남편이 주저앉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했습니다. 버려진 두 사람의 연대. 그날 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 조심스럽게 걷는 발걸음. 저는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가더니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늙었을까 싶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만나주겠다는 건가? 아니면 거절하겠다는 건가?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못 주무시오? 당신도요? 저는 남편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만나겠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요? 48년을 기다렸다는데 이제 와서 도망칠 수는 없지 않겠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렵소. 정말 무섭소. 그의 얼굴을 보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미안하다고 하면 되죠. 그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마치 어린 나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운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그리고 동시에 불쌍한 마음. 이 사람도 평생 짐을 지고 산 거구나. 이틀 후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꽃을 사다가 꽂았습니다. 차와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정장을 끈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다가 풀고 다시 매고 또 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와줄까요?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43년 동안 수없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고맙소. 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민준이 조심스럽게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도 거실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48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준도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민준의 대답도 떨렸습니다. 많이 걷구나. 48년 지났으니까요. 그래, 그렇구나.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가져올게요. 네. 민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지만 귀는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미안하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변명할 수 없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나쁜 아버지다. 남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네가 겪은 48년을 되돌릴 순 없다는 거 안다. 하지만 왜요? 민준이 끊었습니다. 왜 날 버린 거예요? 천조가 산요우울증으로 가출했다. 너를 낳고 한 달 만에. 나는 일을 해야 했고 아기를 키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초가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왜 안 찾아온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가에서 거부했다. 나를 만나지 말라고. 너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랬다. 왜요? 왜 포기한 거냐고요? 무서웠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너를 만나는 게 무서웠다. 네가 날 원망할까 봐. 네가 날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을까 봐. 나는 비겁한 놈이다. 그냥 도망친 거다. 너한테서, 내 죄책감에서.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새 가정을 꾸렸다. 너를 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남편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제가 발견한 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48년을 살았다. 민준이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진만 보고 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없다. 의미 없다. 나는 그저 비겁했을 뿐이다.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에게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이 저를 울려다봤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열흘 전이요. 당신을 만난 그날 밤. 그러면 43년간 모르고 사신 거네요? 그렇죠. 어머님도 피해자시네요.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나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민준이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아이를 키우며 평생 고생하셨고, 저는 아버지 없이 자라며 상처받았고, 이 어머님은 43년간 거짓말 속에서 사셨어요. 알고 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신 거예요? 도망만 치신 거예요? 그렇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 아버지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도 평생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도망친 대가로.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될까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어요. 당신 앞이 있잖아요. 민준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왜 저 편을 들어주세요?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버려진 사람이니까요. 당신처럼. 어머님이요? 43년간 진실을 몰랐어요. 남편에게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두 번째 가족이었을 뻔이었죠.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숙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두 번째 선택이었어요. 당신이 도망치기 위해 선택한 사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도, 우리 아미들을 사랑한 것도 진심이었다는 거. 저는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준 씨, 당신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에요. 비겁하고 도망쳤고 거짓말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 아버지예요. 48년간 당신을 그리워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완벽한 아버지도, 완벽한 남편도, 완벽한 가족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민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 남편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아. 너를 버린 것, 너를 찾지 않은 것, 48년간 도망친 것. 다 내 잘못이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민준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다. 그냥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싶었다. 남편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아들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민준이 주저앉아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48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이렇게 아프고 불안전하고 그래도 함께 있는 게. 한참 후 두 사람이 진정되었습니다. 민준이 차를 마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동생들은 어떤가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는 충격받았다. 준호는 집에 안 들어온다. 쟤 때문이군요.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드러났을 일이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네, 당신도 이 집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동생들이 날 싫어할 텐데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 되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없어요. 당신도 내 아들이니까. 그 말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힘들었죠? 혼자서. 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8년간 참았던 눈물을 그제야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치 제 아들을 안아주듯이. 우리는 모두 벌어진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함께야. 그날 저녁, 민주는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을 함께 둘러앉아 세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뜨뜻했습니다. 민준이 나갈 때 현관에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저녁 때 오세요. 혼자 먹지 말고.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아들이 와서 밥 먹는 게 뭐가 이상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지혜랑 준호가 남았어요. 알겠소. 저는 작은 방으로 돌아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당신, 에? 우리 이혼하지는 않을 거예요. 남편은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어. 그리고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이제부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겠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준호를 어떻게 설득할까? 지혜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민준이라는 똑같이 버려졌던 사람이 제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전처의 편주와 숨겨진 이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약속대로 매일 저녁 우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민준과 대화하려고 애썼습니다. 어색한 침묵도 많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습니다. 큰딸 지혜는 한 번 집에 들렀습니다. 민준과 마주쳤을 때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혜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저 먼저 갈게요. 밥은? 회사에서 먹을게요. 지혜는 그렇게 황급히 나갔습니다. 민주는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지혜를 통해 겨우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동생이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엄마. 알아. 엄마도 동생한테 시간을 주세요. 준호도 받아들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큰 상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이에요. 제 친어머니. 민준이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냐? 편지들이요. 그리고 일기장. 민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봉투들과 낡은 노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저한테 주셨어요. 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읽어보라고. 민준이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읽어봐도 될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서툰 글씨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순이야, 민준이는 잘 있니? 나는 매일 너희들 생각을 한다. 오늘도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민준이 또래 아이를 봤다. 그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가에서 만나지 말라고 했다. 네가 새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민준이한테도 새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다오. 남편이 고기를 떨구었습니다. 그만 읽어라.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야 해요.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기를 끄덕이고 계속 읽었습니다. 민준애가 5살이 됐다고 들었다. 유치원에 다닌다며.
사진 한 장만 보여줄 수 없니? 아버지가 아들 얼굴 한 번 보는 게 그렇게 큰 죄냐? 민준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편지가 20통도 넘어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편지를 보내셨어요. 민준이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10살 때 보낸 편지예요. 순이야, 오늘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식이었지? 못 가서 미안하다. 대신 용돈을 보낸다. 민준이한테 전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민준이를 위해 써다오. 그만해라, 제발. 남편이 고개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 편지들을 받고도 답장 한 번 안 하셨대요. 알고 있다. 왜요? 왜 만나주지 않으신 거예요? 처가에서 거부했다고 했잖니. 그게 다예요? 그게 이유의 전부예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저는 상자 안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어머니 일기장이에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48년 전이었습니다. 읽어봐도 될까요? 네, 어머니. 저는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를 낳았다. 예쁜 아들이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없다.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이상한가 보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후우울증이라고 한다. 병원에 가봤다.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그만 읽으시오.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철수가 매일 걱정한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마저 싫다. 모든 게 싫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내 아이를 안아도 아무 감정이 없을까? 저는 몇 장을 넘겼습니다. 집을 나왔다. 민준이를 친정에 맡기고.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 철수한테도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살 수가 없다. 그 집에서는 영숙이, 제발.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알 수 없소. 아니에요. 알아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비슷했으니까요. 뭐? 준호를 낳고 나서 나도 그랬어요. 산후우울증.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그런 적이 있었어? 말 안 했죠. 참았으니까. 엄마는 참아야 하니까. 저는 일기장을 싸듬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거고.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힘드셨겠어요? 괜찮았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아졌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감정이 떠오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던 날들, 울기만 하던 밤들. 민준이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제가 20살 때. 읽어보렴. 민준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철수 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병도 나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요. 민준이는 잘 크고 있어요. 착하고 똑똑한 아이가 됐어요. 당신 아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이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민준이를 만나지 마세요. 민준이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걸 말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은 당신 가족을 지키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키울게요. 당신은 당신 가족을 지키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민준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 편지 이후로 아버지는 더 이상 편지를 안 보내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순이가 그렇게 말했다. 만나지 말라고. 너를 위해서라고.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그랬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을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8년 전의 이야기들, 세 사람의 고통과 선택들. 민준 씨, 네 어머니? 당신 친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이 편지들이 증거예요. 이 일기장이 증거예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버리고 갔겠죠. 하지만 날 두고 간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지도 몰라요. 민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최선이었을지도 몰라요. 비겁했지만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지도. 영숙이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당신도 순희 씨도 모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남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준도 울었습니다. 48년간 궁금했던 진실을 알게 된 남자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게 된 남자가. 저도 울었습니다. 모두의 아픔이 느껴졌으니까요. 한참 후 세 사람은 진정되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아,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 사람도 최선을 다했을 거다. 그리고 내 아버지 세 가족을 괴롭히지 마라. 그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네요. 네, 좋은 어머니셨어요. 민준이 상자를 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준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하지만 준호도 돌아올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야!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준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 너무 혼란스러워서. 괜찮아, 들어와. 준호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두 형제가 처음으로 마주 섰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준호, 형이 정말 우리 형이에요? 그런 것 같아. 나는 형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건 아닐 거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네 부모님이 사랑해서 낳은 아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하지만 나도 혼란스러워. 갑자기 동생이 생겼으니까.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형제잖아. 준우는 그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잡았습니다. 두 형제의 첫 악수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롱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 준호가 집에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진짜가 아니었다. 준호는 민준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식사 후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남자친구 재현 씨를 데려왔다. 그때 민준도 도착했고 준호는 폭발했다. 매일 와야 해요? 여기가 형 집도 아닌데. 준호야, 지혜가 동생을 말렸다. 48년간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형이 나타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남편이 소리쳤다. 형은 우리 가족이다. 네 형이고 내 아들이야. 48년간 버린 아들이요. 준호가 식탁을 쳤다. 나는 그냥 평범한 가족이 좋았어요. 형이 안 나타났으면 우리는 행복했을 거예요. 민준이 일어섰다. 제가 너무 자주 온 것 같습니다. 당분간 오지 않겠습니다. 민준 씨도 우리 가족이에요. 내가 소리쳤지만 민준은 떠났다. 재현 씨도 어색하게 자리를 떴다. 지혜가 울먹였다. 엄마는 왜 아빠 편만 들어요? 엄마가 제일 피해자잖아요. 엄마도 버려진 사람이니까. 내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이 마음을 알 것 같아. 외로움이, 상처가. 결국 지혜도 떠났고 식탁엔 나와 남편만 남았다. 이혼하고 싶소? 남편이 물었다. 도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48년간 도망쳤잖아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우리 집에서 밥 먹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니까. 포부의 밤, 진짜 고백.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준호는 방에만 있었고 지혜는 집에 오지 않았다. 폭우가 쏟아진 어느 날 밤 민준이 흠뻑 젖은 채 찾아왔다. 준호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분간 오지 마세요라고. 민준이 말했다. 더 이상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가족회의 한다고 문자 보냈어요. 오늘 끝내려고요. 남편과 지혜도 도착했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준호가 먼저 말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형이 있으면 저는 불행해요. 나는 형의 대체품 같아요. 지혜도 고백했다. 나도 힘들어. 이 사실을 누가 알면 어떡하나 매일 생각해. 민준이 일어섰다. 제가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앉아요. 내가 소리쳤다. 엄마도 할 말이 있어. 나는 심호흡을 했다. 엄마는 43년간 속았어. 이혼하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어. 하지만 민준이를 보니까 도망칠 수가 없었어. 이 아이도 피해자니까. 나는 준호를 봤다. 형이 먼저야. 형이 원조야. 너는 너야. 형과는 상관없어. 그리고 남편을 봤다.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혼은 안 할 거예요. 이 가족을 지키고 싶으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가족이야.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이도 우리 피를 나눈 가족이야. 엄마가 부탁할게. 형을 받아줄래?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도망치지만 말아줘.
한참의 침묵 후에 지혜가 말했다. 나 시간 좀 줘요. 받아들이는데. 준호도 고개를 들었다. 나도 노력할게요. 형은 대체품 아니에요. 형이 원조예요. 남편이 민준을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이제는 도망 안 칠게. 5명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불완전한 가족이, 그래도 함께 있기로 한 가족이. 새로운 가족 사진. 6개월이 지났다. 민준이 우리 집 작은 방으로 이사를 왔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준호는 여전히 민준과 어색했고 지혜도 가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다. 오늘은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 형, 좀 더 가운데로 와요. 준호가 말했다. 형도 가족이잖아요. 찰칵.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담긴 사진이 찍혔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48년 전 흑백 사진 옆에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놓았다. 2장 다 소중한 사진이야. 하나는 민준이의 시작이고 하나는 우리의 새 시작이니까. 며칠 후 재현 씨가 정식으로 인사를 왔다. 지혜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남편이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상처도 많고 아픈 기억도 많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우리는 함께니까. 48년 만에 찾은 아들, 43년간 함께한 남편, 그리고 내 소중한 딸과 막내 아들. 이들이 내 가족이다.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가족. 나는 거실로 나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액자 속 5사람이 웃고 있었다. 불완전하지만 진실되게. 상처받았지만 함께. 48년간 흩어져 있던 가족이 이제는 함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다. 그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다.